저 있을 때 이렇게 좀 풀어주시지. 저는 아주 전부 쌀게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출소할 때 보니까 예. 조윤선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오해로 가득 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해가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 이런 발언은 다시 2심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당착에 미래를 내다본 거네. 2심에서 이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특검에서요 이거 항소를 해야 됩니다. 항소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정확히 해서 이것은 뭔가 그 또 다른 법조계의 힘이 왜곡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 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은 곧 상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덧붙여서 이야기합시다. 말 나온 김에 기가 막힌 분이 계시는데 김기춘 부분에는 3년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3년을 내리는 조금 감해 준 부분에 아니 세상에 건강 상태야 그동안에 공적을 고려해서라는 그런 법적인 판결 주문을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공적이에요? 국민 괴롭히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독재 만들어내고 박정희 정권 만들어서 결국 그 후회가 박근혜 정권의 이 난리까지 수십 년 이어지게 만든 그것이 공적입니까? 죄송해요. 왜 저서로 그러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뭐 재판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이것은 국민들의 법 상식에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왜 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원인은 김앤장이에요. 남편이 김앤장이시죠? 조윤선 전 장관도 김앤장 소속이었고 남편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황 판사, 부장 판사 이분이 퇴임 이후에 김앤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 정서적. 포인트 정립기가 딱 와요 가슴에. 네,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인데 뭐 남편이 눈물로 흡수하면서 사부곡을 읊어대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면에는 이들이 모두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친분이 있는 동문끼리의 그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러면 이 판결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아니 당연히 항소 들어갈 것이고요. 과연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국민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검토를 할 것이고 형평성 고려할 것이고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잠깐 동안 자유 누리다가 오히려 더 엄한 채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거죠. 장기현 의원님 어제 율사를 통화를 해봤더니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한 팀이 들어간 건데 한 그룹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속간해갖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법조인 아닌 이상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청문회 했었죠. 문체부 장관 당시에 주위의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분이 전부 다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건 왕따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제는 있거든요. 왕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은 조윤선은 왕따였다는 판결이잖아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유죄, 그다음에 김종동 문체부 전 장관 유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유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유죄, 제1차관이죠. 김상률 전 교무수석 유죄,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유죄. 모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이 실형을 다 받았는데 조윤선 장관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은 왕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판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떨지. 국민적 정서에서 과연 맞을까? 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국민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제가 청문회 때 왕따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왕따였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왕따 이론을 이미 그 하나의 힌트를 줬네. 내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네. 가이드라인을. 에이, 장기훈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제가 또 비난을 촉조합니다. 아닙니다. 장기훈 의원이 그때 왕따 이론에 맹아를 줘서. 아니 그래서 왕따였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왕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법원 판결 자체는 넌 왕따였었다. 조윤선은 왕따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윤선 모르게 진행했다 이거. 장 의원님 그런데 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두 분은 이거 제 2심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율사들 무척 우려하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한 집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죄로 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례 완성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2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갖고 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권남용에 의한 그 권리행사 방해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죠.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유죄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조윤선 장관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책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위배냐? 위배냐 아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배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렇게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편향성 있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다만 우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왜 전체가 이것은 유죄고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왜 콕 찍어서 핀셋으로 조윤선 장관은 무죄를 줬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심에서 또 판단을 한 문제고 그 왕따였다라고 판결을 할지 아니면 왕따가 아니었다고 판결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청문회에서 정말 끈질기게 버텼잖아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결국은 토해냈는데 그러면 누구 토해냈대? 결국 토해냈죠. 이용주 의원의 이용주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 이런 결과의 부분이 이 법률적 판단의 부분은 저는 반대가 있다고 봐요. 자기 모순이다. 왜? 그러려면 위증죄로 이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위증죄 유죄. 위증은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해서 그 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긴 했지만 집행은 안 했다. 왕따였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봉도사께서 지적하신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도 직권남용의 한 대상이에요. 화이트리스트. 거기에서 그것은 특히나 이득을 준 불리함을 넘어서 이득을 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거운 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2심으로 가면 이거 수 잘못 쓰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위증은 유죄인데 직권남용은 무죄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인정한 것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날 청문회 직전에 보고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보고받기 전까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 요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왕따, 투명인간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조윤선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단 1의 능력도 장악력도 통제력도 또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데 직무유기로 기소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인데 완전히 문제가 있고 이 전반적인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따 내지 투명인간 내지 무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면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거죠. 술 먹고 핸들을 잡은 것은 유죄지만 음주운전 아니었다. 왜냐하면 차는 저절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누가 유죄를 받고 누가 무죄를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원은 정책적 지원에 차등을 두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 절차도 투명해야 된다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정말 우리의 철학, 사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그렇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정농단보다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판결인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거를 좀 더 엄하게 다스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다. 위험한. 이번에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게 라면 몇 개 훔친 분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판결. 그다음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분이 중장비를 몰고 검찰청 앞에 돌진하셨던 이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던 실형이 내려졌던 사건 판결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행위 자체 뭐 폭력성 물리적인 행사 이번에 두둔할 수는 없지만 두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는 거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고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알 듯 모르듯하게 배제 차별당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은 무죄. 다른 사람은 기껏해야 징역 3년. 이게 도대체가 일반 국민들이 한번 분노해서 혹은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잘못하고 또는 생계 곤란으로 저지르는 잘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형평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빵을 훔치면은 3년이고 나라를 훔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훔치면 무죄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제이탈이에요. 직무를 이용을 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근데 장지원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왜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을 궁금해졌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외국 로마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왜 들어가는지 다 압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3414님 적폐 세력 1순위는 법조인들 아닐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3,000명 그 대한민국 판사들 다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이거 보면서 4458님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거 보고 날도 너무 더운데 어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김정민님 김기춘이 저지른 폐악과 행패 조윤선이 누린 공주의 삶을 국민은 알고도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윤영희님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조윤선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자 윤현님 담배값 인상 또 인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 홍 문제에 대해서 홍반장 하더니 이제 또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뭐 느닷없이 술 드셨어요? 담배세 내려 홍두사님 지르지 마세요. 지금 날 굳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니 지금 고적으로 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담배세를 냈는데 장제원 의원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할게요. 당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는 당론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홍 반장님은 갖다 맨날 질러버리고 다니고 당론에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한테는 뭐 강제 당론 징계한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냐. 아니 그리고 표정을 해주세요. 표정. 그리고 담배세가 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했어도 올렸잖아요. 한마디로 국민 주머니 털어놓고 그러면 먼저 그때 제가 약간 배고파서 슬쩍 했으니까 돌려드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반성부터 하고 나서 말을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징역으로요. 다시 내립시다 해버리니까 지금 전부 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 내린다 그러면 이게 찬성 여론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니 반대 여론이 높아. 반대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황당한 짓거리를 문자 하고 폭탄이에요. 있냐. 지금 나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만 담배값 내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내리자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화가 나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를 때 서민들 턴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3년 전에 실제 이걸로 해서 되는 게 한 5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저희들은 뭐냐면
이왕 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8천억을 각종 암 그리고 어린이 건강비 건강기금에서 그 부분으로 활용하자는 대단히 현명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세도요. 지금 증세한다 하니까 지금 어깃장 놓는 거에 느닷없는 짓을 한 거죠. 3조 4천억밖에 지금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3조 8천억이요. 예. 3조 8천억.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문제가. 자, 자유한국당에서 담배값 인하하자라고 하면 좀 민망한 얘기죠. 굉장히 민망하죠. 그렇게 제가 그때 그 안행위에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 장관한테 담배세 이거 올려가지고 실제로 건강경제에 도움됐느냐. 담배 끊냐. 그리고 담배세가 이 자체가 지방세와 국세가 그때 6대 4였어요. 2,500원대. 4,500원 올리면서 국가가 6을 가져가고 지방은 4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담배세 인상분은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담배값을 내리겠다 하는 건 민망한 얘기인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자는 거예요. 법인세도 인상시키고 슈퍼리치 3억에서 5억까지 뭐 구간 5억 이상 구간 신설하고 다 하자는 거예요. 다만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 서민 증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담배값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담배값 내리자고. 그러니까 왜 조세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자가 좀 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좀 가지지 못한 자는 세금에서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세정의라는 게. 그렇다면 뭐 슈퍼기업, 슈퍼리치 다 인상을 하고 또 서민들의 실질적인 증세가 되고 있는 담배값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서 내리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의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178조 이걸 섞어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178조 부분에 있어서는 178조대로 어떻게 재원을 염출하고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걸 섞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 다른 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담배세 문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조세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군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리엠티브 범바드먼트라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미사일을 정밀하게 빵 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간접세, 담배세, 무슨 부가가치세, 소주세 이런 것들이 융단 폭격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균등하게 다 걷는 거죠. 그런데 있거나 없거나.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죠.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훨씬 부담이 가는 조세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 증세, 세원이 있는 곳,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이전이 일어나거나 이 세 곳을 찾아서 정밀하게 타격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증세의 의미는 그것이고요. 담배값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그때 변명은 뭐냐면 담배값 올리면 담배를 피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금연 효과가 날 것이고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결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럼 내려라. 올릴 때에 금연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지만 내렸을 때 흡연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됩니다.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올려버려서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이미 그 예산 편성할 때 담배세 증세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살림살이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담배값 인하를 하면 어디 다른 곳에서 그 세수를 끌어와야 돼요. 그럼 또다시 증세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이중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담배값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흡연 인구의 증가 또 흡연량의 증가 부분은 과연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리자 올리자 공방 붙을 게 아니라 정말 이건 학술적이고 통계적이고 역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다른 부분에서 보충해 드리든지 그다음에 국민 건강 증진시키고 그리고 폐암의 발생률을 낮추고 그리고 세수 확대에 있어서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아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또 적폐라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아젠다를 정해가지고 또 국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담배값 부분에서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담배값을 내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될 것이냐는 부분도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담배값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또 서민층에서 좀 많이 피기 때문에 예. 담배값 부담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지 예산이 미리 잡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쓰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윤소아 의원 말씀처럼 그 담배값으로 증세된 자금에 대해서는 뭐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국민 건강을 위해 쓴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178조가 필요한 국정과제 100대 가지로 쓴다는 거는 또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값 부분은 정말 여야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국민들 화나요. 예. 정말 세금 가지고 국민의 호주머니 문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화나거든요. 홍준표 형한테 갖고 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담배값 문제는 그렇게 무조건 자유한국당에서 야 니네가 그런 말 자격 있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홍준표 대표에게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아니 이제 금방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홍준표 대표님한테 가서 그대로 하세요. 장준표 이게 막 섞여. 그나 그 양반만 생각하면 이렇게 섞여가지고 장제원 의원님이 딱 이거 당론하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나한테 무슨 할 말이냐? 잠깐만 근데요.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제1야당 대표를 너무 이렇게 희화시키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홍준표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혁신 키를 잡고 있는데 혁신 키를 잡고 있으면서도 유석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양쪽 눈으로 바라야 된다. 장제원 의원 징계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돼. 지금 고급국가 타고 계시니까. 장제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자유한국당 혁신보다도 근심부터 좀 하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윤소아 의원님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덧붙여서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제 한 12조 정도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이번에 추경 통과된 거 보고 제일 비판하는 쪽이 어디냐면 바른정당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무슨 복지하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미 홍준표 후보만 빼고 4명의 후보들은 부담 중복지. 세금 올리자. 복지하려면 그 우리나라 복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증세 논란 하자. 이 와중이거든요. 그 바른정당에서 그 얘기 하자는 거야.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들 부르고 했잖아요. 호프 선물했어요. 그런데 잠번치 날리고 크게 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담배세 문제부터 해가지고. 벌써 아까 슈퍼리치 이야기하고 초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한다. 증세한다 했거든요. 이게 3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178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세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오히려 이번에 증세할 때 설계를 잘 해가지고 과감한 증세를 얘기할 때 됐다. 했어야 되는데 이거 깔짝깔짝 거두면서 눈치 보면서 하니까 그래놓고 대기업한테 호프 줄 일이 없어요 지금. 중산층 거기는 또 증세 없다라고 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78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려면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나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10내지 20% 구간으로 해서 하면은 매년 21조가 생깁니다. 그래야 한 100조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서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거 증세냐 감세냐 이것이 대단히 좀 단순하게. 저는 이제 잠깐만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930님 담배값 내리지 마세요. 올릴 때는 언제고 이어서 내린다 만다. 그만 좀 하세요. 국민은 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김윤서님 역시 윤서 의원님 말씀은 최고 참 찰져보러니 최고. 8159님 오늘 표장 윤 세 분 케미 최고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세 문제는 사실은 뭐 이 거대 정당들이 슈퍼리치 증세다, 서민 감세다 이렇게 논의한 구조가 자체가 프레임을 그렇게 짜지 말자. 굉장히 그런 건 잘못된 그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님처럼 아주 정직하게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정세 문제는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는 게 맞지 야당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서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함께한 여의도 UFC 마치겠고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감사합니다. 슈퍼 강철 이빨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저 있을 때 이렇게 좀 풀어주시지. 저는 아주 전부 살게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출소할 때 보니까 예. 조윤선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오해로 가득 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해가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풀어줘서 이런 발언은 다시 2심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당착에 미래를 내다본 거네. 2심에서 이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특검에서요 이거 항소를 해야 됩니다. 항소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정확히 해서 이것은 뭔가 그 또 다른 법조계의 힘이 왜곡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 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은 곧 상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덧붙여서 이야기합시다. 말 나온 김에 기가 막힌 분이 계시는데 김기춘 부분에는 3년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3년을 내리는 조금 감해 준 부분에 아니 세상에 건강 상태야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해서라는 그런 법적인 판결 주문을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공적이에요? 국민 괴롭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은 왕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판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떨지.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에서 과연 맞을까? 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국민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제가 청문회 때 왕따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왕따였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왕따 이론을 이미 그 하나의 힌트를 줬네. 내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네. 가이드라인을. 에이, 장기훈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제가 또 비난을 폭주합니다. 아닙니다. 장기훈 의원이 그때 왕따 이론에 맹아를 줘서 아니 그래서 왕따였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왕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법원 판결 자체는 넌 왕따였었다. 조윤선은 왕따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윤선 모르게 진행했다 이거. 장 의원님 그런데 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두 분은 이거 제 2심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율사들 무척 우려하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한 집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죄로 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례 완성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2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갖고 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권남용에 의한 그 권리행사 방해는 화이트리스트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조윤선 장관의 피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독재 만들어내고 박정희 정권 만들어서 결국 그 후회가 박근혜 정권의 이 난리까지 수십 년 이어지게 만든 그것이 공적입니까? 죄송해요. 왜 저서로 그러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뭐 재판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왜 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원인은 김앤장이에요. 남편이 김앤장이시죠? 조윤선 전 장관도 김앤장 소속이었고 남편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황 판사, 부장 판사 이분이 퇴임 이후에 김앤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 정서적 포인트 정립기가 딱 와요 가슴에. 네,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인데
뭐 남편이 눈물로 읍소하면서 사부곡을 읊어대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면에는 이들이 모두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친분이 있는 동문끼리의 그런 사적인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책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위배냐, 위배냐 아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배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렇게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편향성 있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다만 우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왜 전체가 이것은 유죄고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왜 콕 찍어서 핀셋으로 조윤선 장관은 무죄를 줬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심에서 또 판단을 한 문제고, 그 왕따였다라고 판결을 할지 아니면 왕따가 아니었다고 판결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청문회에서 정말 끈질기게 버텼잖아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결국은 18번째. 토해냈는데, 그러면 누구 토해냈대. 결국 토해냈죠. 이용주 의원의 이용주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 이런 결과의 부분이 이 법률적 판단의 부분은 저는 반대가 있다고 봐요. 자기 모순이다. 왜? 그러려면 위증을 왜 위증죄로 이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위증죄 유죄. 위증은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해서 그 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긴 했지만 집행은 안 했다. 왕따였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봉도사께서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러면 이 판결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아니 당연히 항소 들어갈 것이고요. 과연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검토를 할 것이고 형평성 고려할 것이고,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잠깐 동안 자유 누리다가 오히려 더 엄한 채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거죠. 장지현 의원님, 어제 율사들 통화를 해봤더니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한 팀이 들어간 건데, 한 그룹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속간해갖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법조인 아닌 이상 이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청문회 했었죠. 문체부 장관 당시에 주위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분이 전부 다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건 왕따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제는 있거든요. 왕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은 조윤선은 왕따였다는 판결이잖아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유죄, 그다음에 김종동 문체부 전 장관 유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유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유죄, 제1차관이죠. 김상률 전 교무수석 유죄,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유죄, 모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이 실형을 다 받았는데 조윤선 장관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